자, 이번 시간 고대 문화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는 94쪽이네요. 그렇죠? 94쪽이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역사서하고 이제 유학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불교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고대 문화편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맞춰야죠. 뭐 정치에서 재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흥미를 또 하시고 우리 이제 이쪽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편은 정리를 하고 자 불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푹 쉬셨을 거라 보고요.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왕실이 수용을 하고 누가 전파를 해요? 귀족들이 전파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 요소가 됐던 것이 고대 불교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그 고려 시대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왕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교의 교리 큰 게 뭐예요? 왕죽불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94쪽에 2번 불교와 기타 신앙, 양걸 1번의 불교의 수용. 왕권 강화의 과정에서 왕실이 수용을 했고요. 귀족에 의해서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귀족불교다. 왕실불교면서 귀족불교다. 동그라미 1번 불교 공인, 고구려 소수림왕이, 백제는 침류왕이, 신라는 법흥왕이 공인을 하죠. 그래서 2차 돈의 순교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정치편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특징,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다. 불교가. 그리고 호국불교입니다. 호국, 보호한다. 국가를. 그래서 국가 보호, 즉 성격이 있는 것이 불교죠. 그래서 국가 위기가 처할 때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다. 뭐 이런 거겠죠. 교리, 업설, 왕죽불 사상이고요. 지배층의 특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륵신앙인데,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래의 부처님이 현세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람의 기준에서는 과거로 가는 거지, 부처님.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미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현재를 좀 아름답게 우리 잘 살게끔 도와주겠구나.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미륵불 신앙입니다. 미래 부처 와서 현실에서 구제해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일신라 불교인데요. 이제 불교의 승려들의 활동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시험 잘 나오죠. 첫 번째 원효. 원효는 뭐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원효. 원효는요, 그 책에 보시면 일체유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효는 일단 의상과 유학길에 오르지요. 유학길을 가는데 유학을 가지 않고 돌아와요. 그렇죠? 이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동굴에서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서 동굴에 숨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룻밤 묵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타서 물을 마셨는데, 달콤하더라. 시원하고, 자고 깼더니, 옆에 내가 어제 마셨던 게 뭐지? 딱 봤더니, 해골에 물이 담겨있는 빗물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토를 하게 되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일체유심조다라는 거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순간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의상이 어디가? 그렇죠? 그래서 의상은 유학길에 오르고 원효는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일체유심조.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든지 모든 것이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일체유심조고, 화증사상이 있어요. 원효는요, 삼국시대 태어나서요, 통일기를 거쳐서 활동을 했던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일을 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융합해서 신라에서, 통일신라에서 같이 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의 교리가 다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원효가 이 모습을 보고 얘들이 왜 싸우고 있느냐. 그렇죠? 이 논쟁을 화합할 필요 있다. 논쟁을 화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화쟁사상이지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경의 해설서를 쓰니 그것이 대승기론서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금강산매경론, 그리고 대승기론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화쟁사상을 일심사상이라고도 하죠. 한마음 한뜻 사상, 그렇죠. 그래서 일심사상, 한 곳에서 부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따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심사상을 또 체계화했으니 그것이 뭡니까? 십문화쟁론이에요. 십문화쟁론. 그래서 이 책은 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원효. 자, 그리고요, 이 그 원효는 돌아와서 승복을 벗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환속한 다음에 전국을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소성거사. 그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네, 거지처럼 돌아다니네. 그래서 소성거사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원효의 다른 이름 소성거사입니다. 자, 그리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렇죠? 글자를 모르니까 불교의 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풀어 쓰고, 그것도 모질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이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신앙이라는 건데, 자, 보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이른바 아미타 신앙이죠. 이게 뭔데요? 이러면 부처님이 뒤를 봐주실 거예요. 아미타 신앙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대중화 정토종 보급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애기들한테는 이 노랫가락을 지어가지고 부르게 하니 그것이 무예가예요. 무예가는 오른쪽 날개에 써 있죠. 화엄구경에 이치를 담은 것으로 모든 것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어야 생사의 편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원효. 그리고 또 의상을 한번 봅시다. 의상은 지금 본 것처럼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온 승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의상은요, 진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유학 승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고, 의상은 화엄사상을 전파합니다. 화엄사상. 말 그대로 일찍다 다직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일찍다 다직일. 만물의 상호 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곧 여러 개고 여러 개는 곧 하나다라는 거. 이것이 이 뭡니까? 화엄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의상은요, 화엄 그 불교의 교리를 정리했는데 가나다라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교 만자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그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의상이에요. 그리고 의상은 내세 사상이 아니고 현세 구복적인 신앙을 얘기를 했으니 그것이 관음신앙입니다. 관음신앙,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고요. 그리고 의상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부석사입니다. 이 부석사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 의상이 건립한 부석사. 그리고 이 부석사는요, 고려시대 또 나와요. 그래서 부석사 같은 경우는 무량수전이 있는데 부석사 안에 무량수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고, 이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있는 것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고려시대 가면 또 똑같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릴 건데,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작긴 하죠. 규모는 작지만 조형미, 균형미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부석사가 통일신라 의상이 만든 것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상에서 보시면 화엄사상 정립, 화엄일승법계도 일찍다 다직일, 그리고 관음신앙,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고 부석사를 건립했다. 자, 기타의 해초. 해초는요, 왕호천축국전을 남기는데요. 해초 같은 경우는 당을 거쳐서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또 거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도까지 거쳐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의 천축국이 인도란 얘기예요. 인도를 천축국이라 불렀는데 천축국이 이때 통합은 되지 못한 5개의 인도가 있었는데 이 5개의 인도를 갔다 왔다.
그래서 갔다 온 기행문을 남겼으니 이것이 왕호천축국전입니다. 이 왕호천축국전이 기행문인데 이 돌아오면서 요 어딘가에서 이제 흘렸어요. 하나 딱딱 흘려버렸어. 잊어버린 거죠. 그것을 20세기 들어가지고 프랑스 학자 펠레오라는 사람이요.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이거 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한자로 막 써있고 우리 야 이거 내가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프랑스에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국립도서관이 맞아요? 국립박물관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왜냐면 보호관은 이 온도도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안에다가 보관을 딱 해요. 그리고 전시할 때 되면 이걸 꺼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따라서 틀린데 책에 이제 저자분이 나 도서관이라고 썼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을 때 썼고 박물관에 전시했을 때 박물관이라고 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호천축국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랑스 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거니까 달라 그래도 절대 안 주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장승려, 짜장이 아니고 자장승려인데 선덕여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의 기운을 보완해야 되니 이 보완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쌓아야겠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을 쌓으면 그 신라의 기운이 좀 보완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구축목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 자장승려입니다. 이거 그냥 놔둘까요? 아이고 괜히 지웠네.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양괄호 3번의 발해불교. 발해 같은 경우는요. 발해는 그 상경에 불교 터가 있었다. 뭐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치편에서 공부를 싹 다 했는데 한번 정리하는 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불교는 원래 교종불교만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교종불교는 뭡니까? 교리를 중시하지요. 교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렇죠? 안정감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불교는 좀 정적인 면이 있죠. 정적인 면.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원하죠? 중앙 귀족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좋아할 만하다라는 거죠. 귀족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라 중대에 유행하게 되는 것이 또 교종 불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종 불교다 보니까 안정감을 추구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미술에도 영향을 끼쳐서 조형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 3층 탑, 특히 그 다보탑, 다보탑 아니고 석가탑, 그렇죠? 그래서 다보탑도 뭐 안정감 추구하죠. 아름답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석가탑,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이 딱 안정감을 추구하는 3층 탑이 좀 이따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석굴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신라 중대에 유행했던 그 건립되었던 건축물. 그러니까 신라 중대에는 안정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균형미가 있다. 그러면 신라 중대로 보시면 되고요. 교종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선종불교 같은 경우는 교리를 중시했다. 교리 당연히 중시하지요. 그러나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천이라고 하면 좌선, 참선, 수행을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고 안정적이고 정적이지만 이쪽은 안정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쪽이 좀 강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적이죠. 조금 움직임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들 지방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방 호족 그리고 저 유학생 육두품 이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던 게 이제 선종불교. 그러다 보니까 신라 중대가 아니고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유행을 했던 것이 또 선종불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형미는 조금 쇠퇴하는 모습을 띠지요. 동적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에는 보통 3층 탑이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 3층 탑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자, 이때는 이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스님들 타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스님 돌아가셨을 때 화장장을 치르거든요. 그러면 불을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 타고 뼈만 남는데 거기에서 추리면 구슬 같은 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게 살인데 이상해요.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수행을 조금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사리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나온단 말이죠. 이 사리를 뭘로 볼 것이냐?
부처님을 따라갔던 이 수행을 했던 부처님을 따라갔던 스님들이 부처가 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다. 다시 얘기해서 사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리를 보관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하죠. 그것이 사리 보관탑, 이른바 승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탑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 승탑 같은 경우는 한 요만하고 둔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정미보다는 실리를 추구한다, 이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입니다. 그래서 이 승탑의 대표적인 건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양괄호 5번에 기타 신앙이 있는데, 기타 신앙에 보시면 풍수지리가 나오죠. 풍수지리 설은 자, 도선이 전례합니다. 도선이. 그래서 신라 말에 선종승려 도선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풍수지리설. 그래서 비보사찰, 비보사탑이라는 건데, 그것은 땅의 기운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찰 건립한다거나 비보사찰, 그리고 탑을 건립한다거나 비보사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도교를 봅시다. 도교도 우리 시험에서 또 중요한데요. 도교, 예전에 이제 EBS에서 선생님 도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은 참 쉽죠. 도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불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리학이 뭡니까? 아이,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다가 날밤을 꼬박 썼는데 A4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포인트 8로 했는데 14장이가 나왔어.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문 잘하지. 질문 그렇게 무뚝으로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 해초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맞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선정불교가 3층 탑인가요? 영양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답은 해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벗삼아서 사는 것. 이것도 도교. 그리고 이제 산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신이 존재하는 것, 산신사상, 도교. 그리고 무예를 숭상하는 무예숭상도 도교.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도교 보면 산청숭배, 불로장생, 신선사상, 이런 것들, 이것이 모두 다 도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전례 보면 고구려 연개소문이요. 연개소문이 수용을 합니다. 연개소문은 뭡니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을 새로 옹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도교를 수용했고요. 을지문덕의 오원시에 보면 땅의 기운, 땅의 뜻과 뭐 하늘의 뜻을 알았도다, 뭐 이런 뜻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교. 그렇죠? 신라 화랑도의 도교 사상 나왔죠. 그리고 백제 산수무늬 벽돌인데 요것은 이제 산수무늬 벽돌 보면 산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산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 그래서 도교. 금동대왕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동대왕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열고 여기 향을 집어넣고 불을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불이 피어나는데 엄청나게 향이 피어나는데 엄청나게 예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달린 것은 이제 봉황이고, 봉황은 이제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여기에 봉래산이라고 해서 신선들이 사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선 도교 사상이 있죠. 여기는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라고 하면 불교, 그렇죠? 불교. 그리고 이게 용이 받침대를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금동대왕로인데 백제 사비성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사비성 시대의 문화재, 이렇게 이제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무령왕릉 지석에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때 산의 신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오수전, 돈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오수전도 주고 산신에게 샀다. 산신 얘기가 있고 땅도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도교. 사택지적이 됐고요. 발에 보면 정효공주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불로장생사상이 나타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자세하게는 그 조금 이따 다시 하시고요. 이제 고분 들어갈게요. 고분. 자,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고분 쉽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무덤 양식이 나오는데요. 무덤 양식이 왜 시험에 나오느냐? 중요하죠. 왜? 고구려가 백제가 또 통일신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뭔 얘기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죠.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고구려의 무덤 양식은 최초의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돌무지 무덤. 말 그대로 돌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돌을 놓은 거예요. 돌무지. 초창기에는 돌무지 이렇게 생겼는데 후기로 가면서 이 돌을 큰 돌을 이렇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듬어서 큰 돌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7층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보통 7층 높이로 올리는 건데 이것이 고구려의 무덤 양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입니다. 장군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수왕의 무덤, 장수왕 릉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은 잘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7층 높이고 당시에 그 만주, 길림 쪽에 일만여 기, 무덤은 기라고 하는데 개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일만여 개의 기가 산재돼 있어요. 그러면 만주 길림이라고 하면 국내성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국내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10,000개 정도의 그 무덤이 산재돼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석과 배총이 있는데 배총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딸린 무덤들. 호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나게 커요. 사람 키가 한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호석으로 이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특징. 이것이 돌무지 무덤. 대표적으로 장궁총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돌무지 무덤 양식과 함께 굴식 돌방 무덤도 고구려의 양식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굴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에 이제 관이 있죠. 그래서 널이 있고 널방이라고 하는데 이걸 흙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널방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흙으로 쌓은 거죠. 이것이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 요쪽에 보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으니까 이 벽에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 사신도는 앞 페이지에서 제가 안 해드렸나?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신도 안 해드렸구나. 죄송해요. 그 95쪽에 사신도를 한번 볼게요. 현무도. 이것도 이제 도교적인 성격인데요. 사신도는 뭐냐면 4개의 신입니다. 방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위신. 우리가 이제 보통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러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무도가 있죠. 북쪽의 방위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신도가 방위신인데 이 그 벽 있죠. 들어가면 이렇게 동서남북 벽이 있잖아요. 이 벽화를 그려놨어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러니까 이것도 도교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벽이 있으니까 벽화를 그려놨고. 그리고 이 천장이 모주림 천장 구조입니다. 특이해요. 모주림 천장 구조. 안에서 보면요. 모가 네모난데 네모난 모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이렇게 싼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단이라고 하긴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모양이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고 모주림 천장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강서 고분. 여러분들 강서 대묘 들어보셨죠? 강서 대묘뿐만 아니고 중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묶어서 그냥 강서 고분이라고 하는데 강서 고분에서 그 사신도가 발견이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렇죠? 그리고 무용총이 또 그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 양식으로 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접객도가 있는데 접객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 96쪽에 보시면 접객도가 나와 있죠.
사람의 크기 있죠. 사람의 크기가 틀려요. 어떤 사람이 이따만하게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하인이고 이 사람은 귀족이겠죠. 그 사람의 크기를 가지고 신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접객도. 그리고 무용총에 또 수렵도가 있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노루 사슴 잡는 거 있잖아요. 말 타고 화살 딱 해가지고 바람 쉿 날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 수렵도예요. 무용총에 나타나는 또 벽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저총이라는 게 있는데 각저총이라는 무덤에서 씨름도가 나오는데요. 씨름도도 그림이 있어요. 96쪽에 사람 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그린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심판 하나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코를 보잖아요. 코가 매부리 코예요. 코 엄청 크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서양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서양 사람이 와서 놀러 와서 씨름을 즐기고 간 거예요. 그것을 벽화로 남겨놓은 거니까 이 씨름도에 대한 그 다른 정답, 다른 별명 뭐예요?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서의 굴식 돌방 무덤의 최대 단점, 도굴이 너무 쉽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장품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만 입구만 조금 둘레다 하면 입구가 탁 나오거든요. 쭉 가서 도굴꾼들이 다 훼손을 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 왔으니까 우리가 백제 무덤 양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백제는 고구려를 계승했죠. 원조가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무지 무덤 양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양식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냐? 저기 서울에 송파에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석촌동 고분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고분 양식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 큰데 이게 지금 이렇게 3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돌무지 무덤입니까 선생님?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원래는 7층인데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만 남아있다. 이게 석촌동 고분에 있고, 이 석촌동 고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고구려의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유의민임을 증명을 하는 이것이 석촌동 고분이다. 항상 이게 정답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뭐가 있느냐? 굴식 돌방 무덤도 나타납니다. 굴식 돌방 무덤. 그래서 웅진성 시대, 요거는 이제 한성 시대예요. 한성 시대에 이런 양식이 나타나고, 웅진성 시대에는 굴식 돌방 무덤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송산리 고분이 있고요. 또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웅진성 시대에 뭐가 있어요? 벽돌 무덤이 나타납니다. 벽돌 무덤은 누구 무덤입니까? 그렇죠. 무령왕릉이잖아요. 그렇죠? 무령왕의 무덤이고, 이 무령왕릉이 우연치 않게 발견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장품이 그대로 많이 매장이 돼서 출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이 우리 시험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렇죠? 요 특징을 좀 아셔야 되고, 또 사비성 시대도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부여 능산리 고분인데,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95쪽. 고대사회 문화죠. 95쪽입니까? 맞을 거예요. 고구려 돌무지 무덤 양식이고요. 특징, 돌을 계단식으로 정밀하게 7층까지 쌓아 올린 무덤 양식입니다. 돌무지 무덤 만주 집안에 12,000여 기가 산재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 유적지는 어디입니까?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다. 동그라미 2번에 굴식돌방 무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굴식돌방 무덤은 특징이죠. 돌로 널방을 짜고 방을 짰지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붕분으로 만든 형태의 벽화가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사신도라니까요. 모지름 천정 구조로 되어 있고 도굴이 너무 쉬워서 단점이다. 자, 대표적 유적지가 뭡니까? 강서고분 사신도, 무용총, 무용총에 그 접객도도 있고 수렵도도 있고, 그렇죠? 무용도도 있어요. 춤추고 막 이렇게. 자, 각저총에 씨름도가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고구려 안악 3호분, 그것도 이제 그 뭡니까? 신분이 크기로 나타나 있는 거고, 접객도의 신분, 신여도, 요게 이제 또 수산리 벽화인데요. 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하고 이 여성의 그림이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이 가가지고 그려준 거죠, 벽화를. 그렇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일본 놈들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뭐 다 증명된 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자, 씨름도 각저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코 큰 사람이 그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서양인이 씨름했다. 서역과의 교류 사실을 증명한다. 백제 볼게요. 백제 한성시대의 특징 돌무지 무덤이죠.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았다는 계통 증명을 하는 것이 보다 그 아래 대표적 유적지 송파 석천동 고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답이 뭐다고요?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그 고구려 계통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이었다. 이거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웅진시대, 그래서 공주 송산리 고분이고요. 이것이 굴식 돌방무덤, 그리고 벽돌무덤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무령왕릉입니다. 여기서 지석이 발견되면서 이게 그 무령왕의 무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동그라미 3번 사비시대,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래서 부여의 능산리 고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제의 돌무지 무덤과 그리고 또 뭡니까? 벽돌 무덤.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뭐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신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라입니다. 신라는 왜 제가 또 이거 설명드리고 쉬었다 하냐면요. 공통점이 좀 부족하죠. 고구려 백제가 있고 신라는 독자적인 무덤 양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널이 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죽어서 관을 만들었어요. 요 옆에 이 사람이 썼던 부장품을 묻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같이 묻기 애매하니까 하나의 관을 더 씌웠어요. 그래서 덧널이 만들어졌어요. 덧널. 그렇죠? 덧널이 있고요. 이 덧널 가운데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돌을 무지하게 쌓아버렸어요. 돌무지 덧널. 그렇죠? 이렇게 이 위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직경이 한 120m, 높이가 한 23에서 27m, 산이에요, 산. 누가 봐도 산이에요. 이게 도굴이 될까요? 도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능하죠. 포크레인 막 해가지고 막 밀어버리고 막 하면 되는데, 이때는 삽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도굴꾼들은 삽으로 이거 천에다가 이거 무너지면 깔아 죽고, 그렇죠? 만약에 쳤냈다 봅시다. 그렇죠? 미쳐가지고 쳤어요. 와, 미친 짓이죠. 그렇죠? 쳤어요. 와, 하늘이 보호와서 도굴꾼을 누가 보호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보호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돌무지. 이렇게 큰 돌무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거의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훼손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신라의 웬만한 부장품들은 거의 다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천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에는 천마도가 발견이 됐죠. 천마도라는 것은 말이 막 확 해가지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인데, 이거 참 일이야. 점점 말의 그림이 좋아져요. 제가 강의하면 할수록 이제 말 다운데? 말 같죠?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자, 여기 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에 이 배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배 가리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 그림을 싹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 가리개 천마도예요. 벽화가 아니에요. 자, 호우총이 있어요. 호우총 어디에서 들어왔죠? 뭡니까? 호우면 그릇. 그렇죠. 호우면 그릇도 돌무지 무덤, 덧널 무덤 양식이 있었고요. 미추왕릉인데요. 미추왕릉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추왕릉이라는 릉 이름보다 여기에서 발견된 그 유물이 더 유명합니다. 그것이 금제 감장보검인데요. 뭐야, 이것도 못 들어봤는데요. 줄여서 황금보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보검은 그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 보세요. 황금보검이 이 그림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전통 양식이 아니죠. 어디 거 같아요? 서양 거 같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 이 씨름도와 이 황금보검 있죠. 금제감장보검. 요거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 이 유리병까지 해서 세 가지가 출제가 된다면 답은 뭡니까? 서양과의 교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맞았다라는. 자, 그래서 이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다별표야, 다별표. 그렇죠? 괜히.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양식을 한번 볼까요? 통일신라 양식은 통일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해서 만드는 무덤 양식이 발견이 돼요. 그게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굴식 돌방 무덤 저렇게 돼 있죠. 굴식 돌방 무덤은 이렇게 굴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였어요? 도굴이 잘 돼. 그러니까 도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겉에 둘레돌을 쳐버렸어요. 둘레돌을. 그리고 둘레돌의 요 사이사이에 12지 신상을 박아놨습니다. 자축유미여 진사오미. 그렇죠? 그 신들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건드렸다가 신을 건드리는 꼴이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도굴꾼들이 안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 굴식 돌방무덤인데 이 굴식 돌방무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유신묘입니다. 김유신묘. 여러분들 이 김유신은요 장수입니다. 그렇죠? 장수인데 죽었죠. 장수인데 죽었을 때 이 신라 흥덕왕이요. 이 양반은 어떻게 장수로서 남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왕으로 올려주자라고 해서 죽어서 왕이 됩니다. 흥무대왕이라고 나중에 사후에 추대가 돼요. 그래서 흥무대왕이 되는 유일무이한 장수가 김유신이에요. 살아서는 장수, 죽어서는 왕이 된 인물 김유신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신라의 독특한 양식법이 또 문무왕릉이 있어요. 문무왕은 또 누구냐면 신문왕의 아버지죠. 우리가 그 만파식적 공부했을 때 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되는 거. 문무왕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바다에 뿌려줘라라는 거죠. 바다에다가 묻어줘라라는 그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 그 문무왕릉은 제 책에다가 안 실어놨는데 문무왕릉은요 딱 보면 바다가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 사진이 딱 찍었는데 문무왕릉이에요. 왕릉이 없어. 그 바다예요. 바다 밑에다가 매장을 시켜놨다. 이것이 이제 문무왕릉 화장법인데요. 이 문무왕은 왜 이렇게 해놨냐면 문무왕이 살아서 생전에 이 왜구의 그 습격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 왜구들이 계속 약탈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눈을 못 감겠다. 내가 죽어서도 바다는 내가 지킬 테니 내가 귀신이 돼서 신이 돼서 바다를 지키겠다. 왜구를 토벌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달라라고 하신 분이 문무왕릉이에요. 그렇죠? 문무왕 대단하신 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발해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발해는요. 발해 문왕 아시죠? 문왕이 참 좀 안타까운 왕인데 딸 2명이 있어요. 공주죠. 이 공주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먼저 가신 분이 정혜 공주묘예요. 그래서 정혜 공주가 먼저 죽어서 무덤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효 공주가 또 죽어요. 그래서 정효 공주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정예 공주면은 고구려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양식에 돌방 무덤 양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효 공주면은 당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양식으로 무덤을 구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외워야 돼요. 정효 공주면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짜증나지요. 자, 외우려니까 한숨 나오죠? 어떻게 쉬어요? 에휴.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가 먼저 나와야지. 에휴, 고구려 먼저, 당나라. 에휴. 자, 됐어요. 창피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됐어요. 이제 책으로 갑시다. 빨리 창피하니까. 자, 96쪽에 이제 양괄호 3번의 신라입니다. 신라 동그라미 1번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타나지요. 남은 널을 만들고 큰 덧널을 만들어서요. 그 위에 어떻게 돌을 쌓고요. 봉분을 쌓는 것. 그렇죠? 대표적 유적지 천마총, 천마도가 나타나고 호청, 호명그릇, 미추왕릉, 그래서 금제감장보검 또는 황금보검이라고도 부르는 것 그 아래 나와 있고요. 자, 가야는요. 대성동 고분인데 김해에 있어요.
김해에 있으니까 금관가야. 그리고 지상동 고분은 고령에 있으니까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타나줘요. 지상동 고분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대가예요? 금관가예요? 그렇죠. 지산동이니까 대가야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유물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가야의 금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양괄호 5번의 통일신라인데요. 통일신라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특이하게 돼 있죠. 특이한 무덤. 어떤 굴식 돌방 무덤? 둘레돌을 쳤잖아요. 기억번 대표적인 유적지 김유신묘입니다. 죽어서 흑무대왕으로 추전되는 장수가 김유신. 그렇죠. 특징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박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독특하다. 화장법,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 문무왕릉이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매장을 했었다. 발해, 굴식돌방무덤 정혜공주묘.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이고 굴식돌방이다. 자, 그리고 모주림 천장구조, 구조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타나고요. 정효공주묘, 벽돌무덤으로 당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에휴, 고구려 당나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옆에 돌사자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돌사자상은 또 발해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분이 끝났어요. 아이고, 숨 넘어가죠. 빨리 치워야지. 이런 건 빨리 지웁시다. 어이구. 이 고분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니까요. 확인 반드시 하세요. 자, 조형문화입니다. 조형문화. 그래서 건축.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삼국시대가 나오는데 고구려의 안악궁이 있고, 자, 백제 미륵사가 있고요. 신라의 황룡사가 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불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자, 석굴암, 이 석굴암은 엄청 아름다운데 뭘 또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다들 아실 거고. 안압지가 있어요. 안압지는 호수입니다, 호수. 인공호수예요. 그러니까 신라 귀족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놀았냐면 호수를 파서 놀았어요. 호수를 엄청납니다. 안압지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즐겼고, 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포석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석정. 요것들. 그래서 안압지하고 포석정은 이 신라인들이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물 동동 뛰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던지면 그 주사위 면체에서 14면체 거기에서 이제 딱 나오는데 엉덩이로 기름 쓰기, 술 석 잔 마시기,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즐기고 놀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포석정, 안압지, 신라 거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남북국 시대 계속 봅시다. 발에 상경 궁궐터가 나오죠. 자, 상경은요, 여기 이제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은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궁이에요. 요 내성을 둘러싸고 외성을 크게 져요. 그래서 이게 발해의 그 뭡니까? 그 상경, 터인데, 궁궐 터인데, 이것이 위성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잡힐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여기에 쭉 뻗은 엄청나게 큰 도로가 있으니 이게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작대로. 그래서 이 스케일 큰 거는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중국, 그렇죠? 장항선, 뭐 이런 것들을 모방한 건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겠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온돌장치가 나와요. 제가 그 정치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온돌장치는요, 당시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던 고구려만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살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또 기와장이 발견이 됩니다. 기와가 또 고구려의 기와하고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제 탑을 볼게요. 탑. 엄청 또 중요하죠. 탑을 모르고서야. 자, 동그라미 1번 고구려 주로 목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는 게 거의 없겠죠. 그리고 백제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 그 아래 그림에 나타나죠.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탑이에요. 이름에서 벌써 석탑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무 판때기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목탑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목탑 양식이 미륵사지 석탑이죠. 석탑이에요.
기억번, 백제 기억번,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7세기 백제 무왕 때 건립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 서탑만 일부. 그러니까 동탑하고 서탑이 있는데요. 동탑은 없어지고 서탑만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본 놈들이요. 이거 무너지네. 그리고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버렸죠. 문화재를 훼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복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2016년 완공 예정이었는데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 15 막 이렇게 16년에도 강의하면서 이게 예정이지 뭐 완공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계속 보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재는 빨리 하는 속도보다 뭡니까? 원형 복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리 보관함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리를 보관하고 있었다. 니은번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엄청 중요해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목탑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한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신라입니다. 기억번에 경주 황룡사 국축 목탑이 있어요. 목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구려 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다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불 다 없어집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선덕여왕 때 자장승려가 건의를 해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직전에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몇십 분 안 지났어요. 자, 니은번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인데요. 이 모전이라는 거, 모전석탑은 뭐냐면 벽돌처럼 아까는 그 돌무지는 이렇게 큰 거 다듬은 거죠. 근데 지금 벽돌처럼 조그맣게 돌을 다듬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벽돌의 개념이 좀 덜 했을 때라서 그렇죠. 돌을 조그맣게 다듬어서 벽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쌓아가지고 탁 만든 탑인데 이것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라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탑으로서 선덕여왕 때 건립되었고요. 전탑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9층이 원형입니다. 근데 9층이 나가고 3층만 보존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엄청 중요해요. 자, 이제 통일신라탑으로 가봅시다. 자,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으로 되어 있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문제. 몇 층 탑일까요? 라는 거죠. 몇 층 탑? 모르겠죠. 이것은 3층 탑입니다. 자, 이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옥괴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이죠. 3층. 그래서 탑에 몸신자 한자를 써서 탑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탑신부고 이것은 뭡니까? 이건 받침돌입니다. 그래서 기단이라고 하는 건데 기단은 2층, 그러니까 2층, 이중 기단에 3층 탑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탑이에요. 그래서 탑의 몸 부분, 이건 받침돌. 자, 그래서 이 3층 탑이 유행한 것이 언제예요? 신라 중대겠죠. 그렇죠? 안정, 교종의 영향.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역시 3층 석탑이에요. 그리고 디귿번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 하는 거죠. 통일신라의 전형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66년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래서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물이에요. 그것이 석가탑, 그 석가탑인데 여기에서 발견됐던 것. 그리고 2013년에 금동글상과 그리고 사리보관함이 동시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2013년에 요것이 복원한다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복원한다 뭐 계획 잡고 2013년에 여기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견됐던 것이 금동 입상하고 그리고 이제 사리보관함이 더 추가로 발견됐어요. 이게 다음 달에 시험인데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다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고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최근의 경향을 시험을 내버려요.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한 번 더 뛰어넘고 출제가 돼야 정상인데 그때는 뭐가 급했는지 다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유일 최고 유일 찍기. 그렇죠. 저희가 찍었어요. 아무튼
그것을 이제 못 믿으시면 합격수기를 보시면 됩니다. 합격수기에 이거 지금 얘기했는데 바로 나왔다. 그래서 대단하신 수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고 말고 원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왜 들어요? 그렇죠? 시사적인 교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해지니까 그건 얘기하고. 자, 리을번 경주 불국사 다보탑 화려하지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다보탑은 다보열의 사리를 모셔둔 탑으로 덕화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몇 회차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미음번 양양에 있는 진전사 3층 석탑인데 양양의 진전사 3층 석탑은 기단하고 탑신하고 그 사이에 팔부중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을 새겨놨다라는 거. 그 아래 보시면 뭐가 울퉁불퉁하죠? 그것이 팔부중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자, 비읍번 구례 화엄사 사자자탑 이렇게 이제 네 마리의 사자가 이제 기단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탑신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승탑 탑비 그래서 왼쪽 날개 보시면 쌈봉사 철감선사 승탑 있죠. 이건 사리보관탑이에요. 그렇죠? 이거만 신라탑이고 나머지 승탑이 나오면 다 그냥 모르겠다 고려로 풀자 그런 거 다 맞아요.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요. 자, 그리고 발에 영광탑이 있는데요. 그 영광탑 그림을 보세요. 이 영광탑이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영광탑이 자주 나오니까요. 눈 익숙하게 봐두세요. 석가탑만큼 많이 나옵니다. 불교 얘기할 때. 자, 양가로 3번에 불상조과학과 기타 과학기술인데 불상 기억번 삼국시대 삼국 공통의 금농미륵보살 반가사유산이 삼국시대 불상이에요. 엄청 아름답죠. 고구려의 영가칠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부처님이 서 계시죠. 입상이죠.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부처님 보호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광배인데 이 뒤에 이렇게 보면 이 뒷면에 연가 7년에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연가 7년이 색일명 한자예요. 그래서 연가 7년이 새겨져 있는 금동열의 입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그 아래에 고구려 불상입니다. 이게 보존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게 휘었어요. 그래서 이게 끊어질라 해. 이렇게 휘어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백제 서산마의 삼존불상 오남미소를 띠고 있다. 됐어요. 니원번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석굴암과 본존불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자, 수학여행 자주 갔잖아요. 디귿번 발해 상경에 석등이 있어요. 그 발해 석등이 나오면 발해 겁니다. 발해 나라 찾을 때 꼭 내줘요. 그리고 돌사자상도 있었고 이불병자상이 있는데 이불병자상은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이불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있다 나란히 병좌 그래서 이불병자상인데 중요한 건 여기 얼굴 표정과 여기 얼굴 표정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고구려의 그 양식을 발해가 계승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금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불로 되어 있는 석불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재질이 좀 틀리긴 한데 아무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불병자상도 얘기합니다. 자, 기타 천문기술, 천문학, 고구려의 천문도 지금의 기술로 봐도요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렇죠? 그리고 신라 첨성대의 요것도 이제 천문학. 자, 그리고 이제 수학 됐고요. 금속기술 백제 칠지도 그리고 금동대왕로 백제 칠지도 이거는 한성시대죠. 근초광이 외왕에게 하산칼 금동대왕로 봤고요. 그리고 신라금강과 성덕대왕 신종 이게 우리가 아는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들 성덕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다 못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아들 해공왕 그러니까 이 성덕왕의 손자 해공왕이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료가 나타나 있고요. 리을번 서해 됐고 미음번 음악 고구려 왕산악 신라 백결 선생 그리고 대가의 우르 그래서 가야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인데요. 우리 삼국시대에서 일본 애들 혹은 남북국 시대가 일본 애들한테 문화를 전파해 줍니다.
백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4세기 아직기가 일본 왕자한테 한자를 가르쳐줬고요. 동그라미 3번 6세기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또 전달해 줍니다. 자, 고려사 미륵방가사유상과 호리사 백제 관음상 제작에 영향을 줬고요. 자, 양과리 2번에 고구려 담징이요. 종이하고 먹의 제작 방법을 또 일본에 전달해 주고요. 호류사 금당벽화도 그려줬다. 뭐 이런 거죠. 다카마스 고분벽화 그 아래줄에 있죠. 수산리 벽화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전해준 거다. 양과라 3번에 신라 축제술 한인의 연못. 연못하는 거 장난 아니죠. 인공연못, 안압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의 문화 발전, 스에키 문화의 가야토기가 그 전달을 해서 일본의 스에키 문화에 발전을 시켜줬고 삼국시대 아스카 문화, 통일신라, 하코 문화. 자, 가야토기 있죠? 가야토기가 일본의 스에키 토기 문화에 영향을 줬고 우리 삼국시대 문화는 일본의 아스카 문화 그리고 통일신라는 하쿠 문화, 일본의 하쿠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외워야 돼요. 삼국시대의 문화가 백제의 문화는 하쿠 문화에 영향을 줬다. 아이고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자 경상도 사투리에 여성을 가스나라라고 이게 욕 아니에요. 방언이 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조금 천시하긴 한 천박하기 그 뭐라고 해야지? 좀 하대해서 부르는 거는 한 이 가스나야 그러면 가스 됐다. 도달지 마세요. 저도 창피하니까. 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고 하는 거 알죠? 삼국시대에서 남북국시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요. 일본도 이렇게 흘러가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하셨죠? 처음 알았죠?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아하 가스 아하 그렇구나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사를 다 마무리를 졌고요. 행복하다. 그렇죠? 이거 창피하니까 빨리 지우고 싶으니까 우리가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사 정리했다 그러면 일단 3분의 1 정도를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을 했고요. 복잡한 구조를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 이제 좀 쉬고 그렇죠? 마음가짐을 더 단단하게 해서 이제부터 조금 편해져요. 통일왕조 고려시대니까 조금 편해집니다. 이제 한 왕조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행복하죠? 우리 쉬었다가 고려로 들어갑시다.